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을 전공하거나 언어를 전공하면 대부분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IT 기업, 그 중에서도 게임 회사가 훌륭한 무역회사인 걸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현직자 김규만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게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서 결국 대기업까지 올라가서 이제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이룬 분이세요. 그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0년 초반부터 게임 업계에서 사업 직무로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게임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전공과는 좀 다른 사업 쪽 직무로 약 20년간 해외 사업, 국내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지원 업무도 해봤고요. 국내에서 이름은 꽤 알려진 회사들을 거쳐서 굉장히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거쳐 올라가면서 대기업에서는 약 10년 정도의 여러 업무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작지만 비전이 있는 개발사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총괄하기 위해 합류해서 제2의 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임 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3대 게임 회사를 과거는 3N이라고 했어요. 이제 NC, 넥슨, 세 번째가 넷마블까지 해서 3N이라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현재는 1원 1K, 넥슨과 크래프톤이 가장 한국 게임 업계에서는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그 과거의 그 3N 중 가장 큰데 계셨죠? 게임 회사면 게임만 파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해외에 팔면은 이제 외화가 들어오거든요. 해외 사업부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K-팝이나 한국 영화 들이 최근에 글로벌에서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고 인기가 많죠. 그들의 매출을 봤을 때 연간 1조가 넘는 수준의 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게임 산업 연간 20조가 넘는 규모의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 기준으로 22조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요. 재밌는 것은 그 중에 약 52%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결국 게임 회사도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과 관련된 전공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게임 회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영어를, 일본어를,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게임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나? 내가 무역을 전공했는데 뭐 나를 필요로 하나? 잘 모르는 곳도 있고 걱정해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게임을 꼭 좋아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개발자를 제외하고 사업 관련이나 아니면 스텝 조직들, 보통 개발 업무 외적인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요. 물론 회사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규모 이상의 사이즈를 가진 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 부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외국어만 잘해도 도전하실 수 있는 직무들이 꽤 있고요. 그런 직무들 중에는 예를 들자면 총무팀이라던가 이런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서들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임 회사에 들어갈 때 게임을 좋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게임 회사는 결국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그걸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주 업무이다 보니 모든 업무의 중심에는 게임의 재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리는 사업 조직, 세일즈하는 마케팅 조직, 그리고 그걸 홍보하는 홍보 조직 전부 다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이해와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회사 면접을 보시게 되면 최근 게임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실제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좋아하는 게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콘솔도 있고 PC 온라인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각 영역에 따라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영역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저희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참 게임을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굳이 귀엽고 게임 회사 가겠다는 마음으로
군대 다녀오자마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일본에서 생활비 벌어 가면서 공부하면서 일본에서 먼저 일을 하다가 한국 와서 또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직을 통해 또 대기업 게임사로 가고 게임 회사 들어가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IMF의 영향을 받던 시기였어요. 업계 경력이 20년이 넘었으니까 외환위기의 끝물이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이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엔화가 비쌌거든요. 거의 그 당시에 엔화 환율이 최고치였을 때 유학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유학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야겠다 싶었던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게임하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게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뭐 다른 노력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루트로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 이제 유학이라는 하나의 모험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 선배님들이 일본이 앞으로 수년간은 굉장히 한국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일본 쪽 관련 비즈니스가 많아질 테니까 일단 일본에 가서 일본어라도 배워와라 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 방향에 공감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나중에 게임 쪽 일을 하려면 개발 공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게임이 만들어지는지를 학문적으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일본에 있는 한국 지사 H사에 들어가서 사업 PM의 업무를 2년 정도 해보다가 본격적으로 이직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고요. 중견급 게임 기업,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쪽으로 옮기다 결국에는 이제 정말 3N에 들어가는 회사 중 하나로 이직을 하게 됐죠. 게임 회사 하면 너무 이제 개발자가 부각이 되는데 그 게임 회사의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자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업 PM이 있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게임을 준비해서 출시해서 런칭하고 서비스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담당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업 중에도 소싱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 중에서도 직접 개발을 하지만 외부에서 개발한 게임들을 퍼블리싱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개발된 게임을 찾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소싱 담당자라고 합니다. 국내 개발 업체라던가 해외 개발 업체 들을 만나서 게임들을 테스트하고 투자와 연계된 퍼블리싱 계약까지 도출해내는, 아무래도 해외화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등등 필요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부분은 문과적인 부분에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 기획이 있어야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는 전략부서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창의성 있는 기획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사내 승인을 받아서 비용을 투자하고 그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팀도 이제 국내법에 전문적으로 특화되신 분들이 법무적인 검토나 조언을 해주시는, 분쟁이 있을 때도 법무팀을 통해서 그런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고요. 해외 법무팀이 막강합니다. 해외 법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영어도 잘 하시고요. 그 외에도 홍보팀이라던가 홍보 전략이라던가 이쪽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통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시고 기자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담하거나 또는 회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 사회공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조직들도 존재합니다. 총무팀이나 총무지원 같은 조직도 있습니다. 여러 직장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만나신 분들 중에 꼭 게임 개발이나 게임 사업과 연관이 없는 분들 중에도 게임이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제가 중소기업에 다닐 때 같이 게임하던 동생이 컴퓨터를 너무 잘 만져서 회사로 불러서 일하지 않을래? 우리 총무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채용시켜서 정말 게임하다 만난 동생이었는데 전체적인 컴퓨터 관리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서 실제로 채용시켰던 케이스도 있고요. 해외 사업부에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만든 게임을 해외에 가서 달러로 팔고 오는 거잖아요. 언어 능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적 압박은 없는지, 뭐 해외 사업부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뭐 미국 여러 가지 해외 업체들과의 비즈니스 주로 담당하는 업무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일본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는데, 실장은 인도네시아로 자주 갔던 거. 그때는 다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뭐 태국, 대만, 심지어 볼리비아랑 페루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였고, 그때는 제가 퍼블리셔에서 그 해외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거의 글로벌 서비스의 모든 국가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쪽에 이제 어학 전공자나 경영이나 무역 전공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어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어학을 전공하신 분
중에도 사업 쪽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쪽을 중시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 빈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정해져 있고요. 중소기업 정도의 경우는 담당자가 많지 않으니 네, 출장은 많이 가게 될 수 있죠. 뭐. 게임 회사라면 마냥 그 자유로운 좀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당일 출장 다녀 다음날 출근하고 그랬던 걸로 알거든요. 당일은 아니었고 1박 3일 출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하루 자고 하루 일하고 돌아오는 날 또 자고, 그리고 회사로 가는 이유 뭐 업무의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문과 중에서 해외에서 이쪽에 그 전공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뭐 게임 업계는 사실 전공은 크게 보지 않아요. 게임 업계에 대한 상식 또는 그 마음가짐, 왜 내가 게임 회사를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애티튜드 쪽을 좀 더 많이 보고요. 물론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두드러지는 거는 어학 출신 분들의 경우는 뚜렷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로컬라이제이션 전담하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운영을 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학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되고, 단순히 어학을 잘한다의 레벨이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 경험이 있거나 유학을 하셨던 분 제법 많이 계시고요. 요즘에는 외국인 채용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는 같이 일했던 부서에 외국인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가 또 복지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게임 회사 가봤는데 회사 안에 무료 카페가 있고 안마실이 있고 뭐 편의점이 있고 어마어마해요. 회사 사내 시설이나 복지 자랑 좀 해주세요. 기업마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 경우는 복지가 잘 돼 있기로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복지가 아마 어린이집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직원의 아이 돌봄이 되진 않으니까 맞벌이 부부나 편모들의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주변에 회사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지인이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어린이집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손꼽는 복지가 있고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 대표적인 복지라고 하면 역시 카페테리아라던가 사내식당이 되겠죠. 사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점심 메뉴 뭐 먹지? 그리고 오늘도 김치찌개인가? 제육이야? 뭐 이런 소리를 안 해도 돼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내식당까지 제공이 어려우니까 식권을 준다던가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옥시설이 좋아서 안에 편의점도 있고 뭐 은행 ATM이 있기도 하고, 카페테리아가 일정 부분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걸 이용을 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비용은 이제 급여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 먹는 커피보다 좀 저렴하게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고. 예전에는 무료로 알고 있어가지고 퇴근할 편의점에서 이제 꼬마 산적이라든지 고양 완대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 가 궁금했거든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일정 부분까지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그 포인트를 초과를 하면 그거는 개인 부담. 그래도 많이 안 비싸죠? 편의점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네, 요즘 선호되는 복지 중에 하나가 또 재택 아니겠습니까? 여러 기업들 중에는 재택을 허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풀 재택은 아니지만 주 1회에서 2회 정도, 지금 저는 다니고 있는 직장이 주 2회 재택이 가능해서 아주 좋은 워라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출근할 때 반바지에 슬리퍼 되나요? 됩니다. 이제 그것도 약간 TPO에 따라서 뭐 오늘 내가 뭐 외부와 미팅이 있다 할 때는 또 옷을 갖춰 입고 오고요. 보통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별로 없는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복장. 거기는 뭐 과장님, 부장님도 다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는 거예요? 네, 반바지에 반팔에 크록스 신고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저는 사업 직군이라서 좀 차려입고 다니는 케이스들이 비교적 많죠. 외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그 다른 직종이나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편에 속하지 않나.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회사에 충성하지 말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회사에서 아무리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회사에서 당장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하면 바로 이직을 해요. 여기저기 사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몸값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직 안 하면 바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제가 알기로 팀장님은 계속 계셨어요. 네. 특히 해외 사업 쪽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회사의 충성인가요? 회사에 충성을 하면 그래도 이 회사에서 나한테 뭐 대우를 해줄 것이다. 아니다. 회사에 충성하지 말자. 대우를 더 잘해주면 나를 인정해주는 애들 바로 이직하는 게 맞지 않냐. 의견이 있잖아요. 뭐 오랜 그 회사 생활 끝에 제 결론은 결국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나 할 때는 애사심도 올라가고 충성심도 올라가고 하는데, 결국에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케이스에 성립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직 타이밍이 왔다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의 오퍼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쪽이
이직을 하는 게 또는 잔류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냐라는 거는 결국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외부에서의 어떤 러브콜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옮기지 않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이었고, 실제로 했던 업무들이 도전적이고 재밌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직하게 된 경우는 도전인 거죠. 그렇죠. 뭐 마냥 연봉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저는 어떤 일을 누구와 할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좋은 사람과 재밌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20만 원, 30만 원 그거 더 준다고 이직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고, 돈이 한 얼마 정도 올려준다고 했을 때 이직하는 게 맞는지. 기본적으로 이직할 때는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10에서 15% 정도를 인상을 받아야 이직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대기업 복지 수준을 유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혜택들을 내려놓고 옮겨야 되다 보니 금전적인 보상 으로 많이 치환을 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또는 스타트업으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는 최소 10에서 15% 옮겨야 비싼 수준으로 옮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 인사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내가 합당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느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직을 했을 때 단점이라고 이야기는 그렇고 없던 허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조직과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내가 넘어갈 때 리더가 아니라 다시 팀 구성원이거나 이랬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가는 게 맞나? 하는 지점에서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직할 때 반드시 마냥 좋지만은 않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평균 연령이 다 낮아요. 대기업보단 10년 정도 젊은 것 같아요. 30대 뭐 부장님이 되고, 뭐 이사님들도 대부분 30대 40대 있는 거죠. 취업할 때 좀 나이를 많이 보는 편인가요? 신입이냐 경력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결국 모든 업계와 똑같이 40대부터는 이직이 쉽지 않고요. 나이를 봅니다. 신입의 경우도 보편적으로는 20대 후반이 많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아니면 더 높은 학위를 얻어서 오시는 경우에 이제 30대 초반인 경우에도 신입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최근에는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공채들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조금 더 젊은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업계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연령층이 낮은 건 맞는데 그것도 꽤 오래전 이야기고요.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정년 퇴임한 케이스도 나왔어요. 60세 정년 하신 분이 평균 연령이 올라왔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 하면 워라밸이 좋은 걸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팀장님, 제가 알기로 그 우수 사원상 몇 번 받으셨죠. 우수 사원상은 실제 그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에 한 100시간 일해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별로 워라밸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워라밸이 있는 거 맞는지. 포괄임금제였던 시기가 있어요. 게임 업계가.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된 게 제가 알기로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포괄임금제가 폐지기 전에는 야근을 시키는 거에 대한 회사의 어떤 저항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당연하게 하던 시기였는데,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야간 근로에 대해서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초과한 거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뭐 1.5배, 많게는 이 2배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무리해서 야근을 시키는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임박을 하거나 출시가 임박을 하거나 했을 때는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말에 치는 거 봤어요. 최근 5년 동안에는 워라밸이 많이 좋아진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대기업 가고 싶죠. 요즘 안 뽑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대기업은 너무 분업화가 잘 돼 있어서 딱 정해진 일만 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일을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뭐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는데, 신입도 안 뽑는데 그 경력직이라고 대기업이 뽑지 않거든요. 실제 대기업에서 경력직을 뽑으면 대기업에서 대기업을 뽑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게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경력 잘 쌓으면 대기업 갈 수 있냐, 아니면 내가 1년 더 취업 재수를 하더라도 대기업을 가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를 비교하기에는 게임 산업이 너무 커져서 다를 수 있겠는데 20년 전만 해도 대기업이라고 해도 직원 수가 많아야 400명, 500명 규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업무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체계화돼 있고 분업화돼 있어요. 딱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취업의 문턱이 높습니다. 사업 직군에서 사업 PM 뽑겠다 하면 사실 사업 PM에 대한 전문성만 요구할 뿐이지 다른 경험은 크게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조금 중견급 회사에서 전반적인 어떤 게임 회사의 업무들을 익힐 수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그쪽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다거나 또는 내가 이쪽 분야에서 남들이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그렇게 이직하시는 분들과 새롭게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공채에 지원하시는 분들과의 경쟁이 발생하다 보니 이직하시는 분들의 문턱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좁죠. 자신의 경쟁력이 있어서 공채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좋겠지만 그런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신다면 현업 업무를 연구를 해보시고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시고 그걸 베이스로 게임 업계 사람들과 친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다음 직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공채는 1년에 많이 뽑아야 100명, 200명인데 지원자는 수천 명이잖아요. 정책 공정률이 너무 높아서 저라면 지금은 공채는 도전 안 할 것 같아요. 1년 재수로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취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아무래도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잖아요. 야, 그 자격증 따봤자 그뭐 업무에 도움되냐?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기업에서도 인턴을 또 그렇게 많이 중시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인턴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격증이나 따라, 이런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느니 회사에서 뭐라도 해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직자 입장에서 뭐 인턴이냐 자격증이냐 둘 중 하나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하는 이유가 실제로 실무에 투입이 돼서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는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요즘에는 그 인턴십 프로그램조차도 허들이 있지만 다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게임 회사의 경우는 인턴십이 채용 연계형이 많아요.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취업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전혀 상관없는 직무에서 인턴을 한 거는 우대를 해주나요?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무에서 몇 개월 동안 인턴을 했고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고 이번 회사에서는 어떤 것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면접관 분들도 꽤 그 부분을 매력적인 포인트 보실 것 같고요. 비슷한 선상에서 자격증은 사실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게 내 직무나 가려고 하는 회사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는데, 자격증 자체보다는 특수한 자격증 말고요. 뭐 관세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국가 고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 이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 텐데 스스로 온전히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쟁취했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면접을 볼 때 이력서에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전 꼭 물어봐요. 그럼 그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성취, 노력, 결과를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 자체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직무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플러스 되는 가산점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게임회사 취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뭐 총무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재무팀도 있고 해외 사업이라던가 무역과 관련된 직무도 있기 때문에 언어를 전공했거나 무역을 전공했으면 게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는 취미일 때가 즐거운 거지 취미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게임회사는 뭐 취미가 일이잖아요. 좋습니까? 제가 어디 인터넷이었나 쇼츠에서 본 적이 있는데 별로 관심 없는 거를 잘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면은 상실감이 크잖아요. 좋아하는 거를 일로서 하면 실패를 해도 상실감은 없더라고요. 게임 대차게 말아먹어도 한 1,000억 들었는데 대차게 근데 그거 말아먹은 건 온전히 저 때문은 아니니까 이제 감내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쵸.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인데 취미가 일이 되면 취미가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1년에 수십 시간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하나의 게임이 수십 시간인
거고 1년 전체로 통틀으면 더 많은 시간을 네. 게임을 할애를 하죠. 여전히 게임을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취미가 일이 돼도 취미는 여전히 취미일 수 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구독자들이 네. 이제 그 면접에서 만나게 되면은 따뜻하게 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